안녕하십니까. 여주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2022년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 3월 국어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문학이 독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독서 경제 지문 2개가 합쳐지고 그리고 기술 지문이 하나 나오고 마지막에 인문 지문이 남았는데 경제 지문도 그렇고 기술 지문도 그렇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고요. 물론 인문 지문에서도 마지막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있었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보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번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죠. 6번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는데, 자, 6번 문제를 보려면 여기를 먼저 보고 가야 되거든요. 봅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부터 보죠. 자, 합리 모형과 그리고 만족 모형을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자, 합리 모형부터 볼게요. 일단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정확히 파악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나 예산, 정보 등이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다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적의 대안을 뭘로?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으로. 반면에 만족 모형을 볼까요?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거야.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 그냥 이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했으니까 결국은 정책 결정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알았죠? 이거 가지고 그러면 6번을 가보죠. 자, 6번을 보면 기억 니은에서 나왔어요. 기억은 첫 번째, 니은은 두 번째입니다. 기억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했고 니은에서는 빨리 해줘. 이게 중요했죠. 자, 1번 보자.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단을 봐줘야 된다고.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쵸? 자, 수단과 결과 사이. 자, 그 다음.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게 맞으니까 충분한 시간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니은 보죠. 이제 니은이야. 두 번째야.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도덕적 가치 필요 없다고 그랬어. 자, 두 번째.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라 그랬거든. 논리적인 인과관계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지 니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보려면 일단 그림부터 다시 볼게요, 여러분. 그림부터 보죠. 자, 그림을 보면 일단 이쪽은 Y축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거는 소비재, 그리고 이거는 공공재였습니다. 그래서 정액지원금, 정률지원금이 없을 때 A, B, 그리고 그때의 균형점은 E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정액지원금이 오면 그건 소비재로도 갈 수 있고 공공재로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양쪽 다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J, K로 바뀌죠. 반면에 정률지원금, 이거는 공공재를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재의 소득 효과만 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면 A, G 이렇게 되죠. 네, 그럼 가봅시다. 문제로. 자, 7번을 보면요. 자,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인데, 자, 1번 보죠. 정액지원금, 정률지원금 모두 없는 상태야. 그러면 점 2가 해당 지역에서 선택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균형이다. 맞죠? 그 집에서 균형점이니까. 자, 다음. 자,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보다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직접 보면 돼요. 이건 직접 봐야 되는데, 자, 이쪽이 지금 정액지원금, 이쪽이 지금 정률지원금, 그리고 만나는 지점을 보니까 이 지점이죠.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B가
이게 정액 지원금이었고요. 그리고 이 M이 정률이었잖아요. 정률. 그렇다면 자, 소비재는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가 많네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네, 2번도 해결했습니다. 자, 3번으로 가죠. 자, 3번을 보면 자,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B만큼 늘어나고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ZZM만큼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B일 때 정액일 때 여기까지 정률일 때 여기까지 맞네. 네네.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보죠. 자,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 뭐 혼동스럽지 않죠. 책으로 보면 되니까요. 시험지로 보면. 자,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겠죠. 왜? 지원금이 오니까. 그래서 예산선의 선분은 A, B에서 H로 이동한다. 이건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고요. 자, 점 2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2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아. 이거하고 이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렇죠? 낮음으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해?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득 효과가 일종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득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지금 말이 안 돼요. 뭐 Z가 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든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따져 보시기만 해도요.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 너무 쫄지 말고요. 차근차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8번. 자, 나와 보기를 관련지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본문과의 연결점을 잘 찾아야 돼요. 본문과의 연결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어떻게 본문과 연결되는지 봐야 되는데 봅시다. 자, 지역 주민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에는 1억 원 정도만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는 데 비해서 해당 지방 정부의 10억 원에 뭐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2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었대. 그러면 지금 주민 소득하고 뭐하고를 비교 대조했습니까? 정액 지원금을 비교 대조했죠. 그러니까 보면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끈끈이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1억 공공재, 이거는 2억을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이 끈끈이 효과를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네요. 그럼 이거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8번에서. 친절하게 앞쪽에 나와요. 보기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 소득의 직접 증가보다 정액 지원금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끈끈이 효과가 일어났다. 1번이 답이네요. 아시겠죠?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 지문으로 가보죠. 기술 지문으로. 이것도 바로 문제로 가면서 본문을 좀 해볼게요. 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해시함수 하는 거거든요. 해시함수. 보세요. 그러면 자, 일단 우리는 글자 수로 한번 해봅시다. 글자 수가 이렇게 검색어가 3글자야. 그리고 대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고 해봐요. 글자 대상이. 그러면 해시함수는 이 3개를 통째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처음에 3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2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2개라면 오히려 더 적어지겠죠. 한번 끊어볼까요? 어디서 끊어지는지 이걸 다르게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만 갑시다. 자,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끊어오면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검색어가 두 개라고 해봅시다. 두 개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끊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글자라면,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잖아요. 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검색어 글자 수가 줄어들면 똑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많아져요. 그 원리만 이해하면 이 문제가 풀려요.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검색어 길이가 짧아집니다.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 아니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됐죠? 자, 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 수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진다, 많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검색어와 동일한 그런 문자가 계속 반복된다면, 검색어 숫자하고 같은 게 반복된다면, 동일한 단어가 반복된다면 동일한 해시값을 갖는 것 대상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해시값이 작아져서 해시함수 연산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어요. 다 뭐 해야 됩니까? 해시값은 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났어. 검색어보다 길어. 그게 늘어났어. 그러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서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 그렇죠.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나 봐요. 그러면 어때? 기존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4번을 보죠. 대상 문자열이 1개야.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졌어.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해시값 비교 횟수가 어때? 비교 횟수는 늘어난다니까요. 이렇게 짧아지니까요. 아시겠죠? 자, 대상 문자열이 2개입니다.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졌어. 길어지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비교 횟수는 줄어든다고 그랬죠. 이해됩니까?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됐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보죠. 12번은 기억을 그대로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을 좀 여기다 그대로 적어놔 보죠. 기억에 나온 말을. 이걸 적어놔야 됩니다. 어떻게? 한글, 그리고 문장 보호가 있죠. 그리고 띄어쓰기가 돼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띄어쓰기가 있고, 창제된 우리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인가요? 18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것까지 포함됩니다. 알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8개가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자열에 뭐까지도 다 포함시키고 있어? 띄어쓰기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보세요. 3개. 하나, 둘, 3개. 그리고 하나, 둘, 3개.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문장 부호까지도 전부 다 뭐에 문자로 포함시켜 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한번 보죠. 자, 조건이 뭐였냐면 만약에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아예 빼래요. 알았죠? 자, 다시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래요. 알았죠? 자, 그럼 보죠. 보면 자, 우리 글로 검색하라고 그랬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이것도 하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4개야. 검색할 경우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 3개가 만들어진다 했는데 그러면 띄어쓰기 위치 봐야 됩니다. 4개이면서 띄어쓰기 위치 4개.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죠? 하나, 둘, 띄어쓰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어디서도 만들어져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조건에서 뭐는 빼라고 그랬어요?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없으면 문장 부호 있는 건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 제외돼야 돼. 문장 부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개? 2개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틀렸어요. 자, 나머지는 좀 편하게 봅시다. 자, 4개죠.
네 개로 우리 띄고 그립니다. 검색할 경우에 비교 횟수보다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에 비교 횟수가 더 많다. 일단 기본적으로 4개하고 3개하고 비교할 때 3개가 더 길었는데 더더군다나 이거는 띄어쓰기 위치가 다르면 띄어쓰기 위치가 있으면 띄어쓰기 위치가 다르면 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우리 글로 했으면 띄어쓰기가 없잖아. 그러면 띄어쓰기는 그냥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그냥 하나로 넣어줘야 되는 거야.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문제 붙였었어요. 비교 대상은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힌트야. 2번의 힌트.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아셨죠? 자, 4번 가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열 한글 문장 부호가 있네요. 이것도 문장 부호가 있죠. 이것도 문장 부호가 있죠. 문장 부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 알았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도 제외될까요? 여기에서도 제외되겠죠. 맞죠? 자, 다시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문자를 찾을 수 있지만 이걸로는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띄어쓴 거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차근차근 이건 이렇게 쭉 써보고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쁘니까 이거를 써보고 못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좀 접근하면서 써보고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빨리 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문제부터 바로 갈 텐데 A를 보죠.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거든요. A를 봅시다. A가 뭐냐면 기회 원인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뭐다? 오직 뭐다? 행위자가 아니라 신이다. 신. 인간이 한 것도 다 누가 시킨 거다? 신이 뒤에서 조종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어.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그러니까 자, 리드는 그에 반면에 리드는 행위자는 누구만? 인간만. 반면에 기회원의 문제를 제공하는 그 중세 철학자들은 행위자는 누구만? 신만.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가보죠. 자,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다? 아니야. 부정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자, A와 관련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 그렇죠? 인간이 한 거다. 그러니까 행위자는 인간만 있다. 왜? 신이 한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나는 경험한 것만 볼 거다. 인정해 줄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3번 가죠. A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 원인이 될 수 없다죠. 기회 원인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를 제기한 철학자들입니다. 중세 철학자들이야.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신만이 행위자다. 이렇게. 자,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 지었다. 신이 인간을 조종하는 걸 일상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없잖아요. 경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틀린 답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17번도 본문과의 연결 지점을 잘 찾아야 돼요. 알았죠? 자, 자, 보기는 철학자들이 나누는 가상의 대화 일부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하는 건데 그렇다면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연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본문에서 우리 이거 본 적 있거든요. 자, 한번 본문을 찾아가 봅시다.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보죠.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 그렇지. 연쇄적으로 계속 뒤로 가는 거죠. 연쇄적으로.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자,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잠깐만요. 이렇게 끊으면 안 된다.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을 구별할 수 없다. 같은 거다. 동일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연세 필요 없다. 일으킴의 원인인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 의욕의 원인인 일으킴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그러면서 연세를 해결했거든요. 자, 이 부분 가지고 아까 그 부분으로 다시 가보죠. 자, 무한히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무한히 뒤로 갈 거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야. 자, 의욕이 무한 후퇴 문제를 제기한 것이군요. 리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소된다 했으니까 어때? 의욕을 일으킴과 의욕은 하나다. 이렇게. 그때 그러면 여기 나오죠. 양면적 능력의 발휘. 이걸 의욕의 일으킴이라고 그랬거든요. 본문에서. 의욕의 일으킴과 그 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요. 됐나요? 명쾌하게 나왔어요. 네, 본문에서 항상 뭐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한테 생각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게 수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게 아니라요. 뭐에서? 본문에서 최대한 정보를 찾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다음 이제 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숙향전이 나왔는데요. 자, 숙향전을 보죠. 숙향전에서는 한 문제만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보기를 참고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자, 숙향정은 다양한 환상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쪽 꿈속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나라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자, 환상담의 구성이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는데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입체적이다. 그럼 우리가 봐야 돼. 뭐 봐야 돼? 시간 봐야 돼. 두 번째, 공간 봐야 돼. 세 번째, 어떤 환상 체험을 했냐 봐야 돼. 그리고 누구의 입장, 초점자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초점자 배웠을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가봅시다. 자, 시간, 공간, 환상 체험, 누구의 입장, 초점자 누구냐 이거죠. 자, 숙향이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라고 했는데, 오호, 여러분 보세요. 숙향하고 청조가 만난 건 어디입니까? 할미의 집이었거든요. 할미의 집에서 만났어. 근데 이선이 부처를 만난 건 어디서 만났어? 꿈에서 만났어. 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딘지 어디서 가보죠. 여기 나옵니다. 일일은 할미 집에 온 다음 3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 홀로 초당에서 술을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왔어. 그렇죠. 할미 집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성관이. 자, 3월 보름에 대성사라는 절에 올라가니 몸이 고나여 졸려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부처와 만났어. 그러면 물론 꿈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공간을 구체하자면 대성사에서 꿈을 꿨죠. 그러니까 대성사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완전 달라요.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오네요. 네, 일치 불일치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답은 찾았는데 이거 읽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2번하고 3번만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숙향과 이선이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두 사람이 둘 다 잠이 들었죠. 잠이 드는 것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숙향과 이선의 환상 체험 간의 관련성, 둘 다 잠을 자네, 그러면서 만나네, 이렇게. 자,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 신선들 노는 곳입니다. 사실은 신선들 노는 곳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았어. 오, 향내가 진동하네. 그러면은 특정한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각 겪은 체험이 같아. 숙향도 좋은 향을 맡았고 이선도 좋은 향을 맡았다. 아, 같은 공간일까? 같은 공간이니까 그랬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다음 현대 고전시하고 고전 수필이 묶여 있는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25번 갑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 가하고 나. 가는 별 3인국이었고요. 그리고 나는 이정보의 시조였죠. 그렇죠? 이정보의 시조였는데 자, 이런 게 나오면 좀 읽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자. 가와 같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전생이나 나와 같이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 등으로 구현된다. 이렇게 구현된다. 자, 그리고 변신의 양상에는 혼자서 변신을 바라는가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어때요? 가는 혼자 변신해서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는 나무 되고 나는 칡넝쿨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가보죠. 자, 가의 구름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 내가 구름이 되면 좋겠어 라고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차생이 이번 생에 이렇거든 후생을 너희 알겠냐. 차라리 씌어져 죽어져서 구름이나 되어서 상광 오색이 님 계신 데 다 덮였으면 내가 그렇게 님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자, 반면에 나를 봅시다. 어떻게? 자, 님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3, 4월 칡넝쿨이 돼서 그 나무에 칡이 막 이렇게 감듯 감겨 이렇게 되니까 님과 떨어지기 싫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 가죠. 나의 3, 4월 칡넝쿨은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고, 그쵸? 자, 나의 그 나무 임이야. 그 칡 나야. 그러면서 납겁이 나비 감뜻은 이미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다. 그러네요. 자, 3번 보자. 해 다 저문 날. 나의 동서딸은 모두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으로. 오호. 봐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해결해 줄게요. 이 날이 와서 헤어지더라도 바꾸고 싶다. 저기 헤어지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헤어질 상황이 또 헤어지지 말자 하니까 헤어질 시간은 아니고요. 헤어질 시간 절대 아니고. 자, 다시 해 다 저문 날도요. 이미 헤어진 상태에 있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인과 함께 있지 않잖아요. 인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나 무엇이 돼서 구름이 돼서 님한테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헤어진 시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현대시로 가보죠. 현대시. 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수영의 시가 나왔는데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바꿨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꽉 막혀오고 핑 돌고 문맥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꽉 막히고 핑 돌고 그러니까 자신의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그렇죠. 그냥 막히고 그냥 눈물이 돌고가 아니라 꽉 핑 이렇게. 자, 가에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했는데 본문을 보죠 한번. 자, 보세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생각 빼놓고는 나머지 슬픔, 한탄 이런 것들은 차분해졌어.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내적 갈등이 해소됐다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가라앉은 것은 앙금이 됐다는 건 이렇게 가라앉는 게 됐다는 거잖아요. 가라앉았다는 건 심화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완화된다라고 해야 돼요. 알았죠? 자, 쌀랑쌀랑은 반복적으로 사용했네요.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무 쌀랑쌀랑, 나도 쌀랑쌀랑 이렇게. 자, 내 주위에서도 쌀랑쌀랑 이렇게. 자,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 각각 헛소리처럼 거기서 공허하게 울리고 있을 때 여기 말고 그 방에서니까요. 그래서 공허하게 느끼는 화자의 인식, 혁명의 외침을 이제는 공허해. 나는 그 방에 있지 않아. 이렇게. 자,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함과 내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나의 의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 쓰디쓴 상황이다. 이렇게요. 네.
30번 갑시다. 30번을 보면요. 자,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가는 쥔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에 초라해. 그렇지. 쥔을 붙인 새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방이 너무나 초라하다. 그걸 어떻게 습내 나고 춥고 누긋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뭐죠?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계속 쐐김질하는데 계속 씹고 또 씹고 한대요. 그건 뭐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 곧 반성적 사유가 펼쳐지는 공간 이렇게 되죠. 자,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어. 난 그 방에 남기고 왔어. 그래서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 그치? 나는 이 방에 있고 혁명의 노래는 그 방에 있고 이렇게. 자, 화자가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라고 했거든요. 한번 가보죠, 이것도. 자, 그래서 자,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아닙니다. 여기죠. 잠깐, 제가 잘못 봤어요. 자, 보죠.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든가 혹은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한다, 굴려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운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절대자가 나를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사회 구조가 나를 그렇게 몰고 간다라고 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더 크고 높은 것은 내가 동일시하는 대상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답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크고 높은 것과 화자가 자신을 동일시한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이 나왔는데 현대소설도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비망록입니다. 비망록. 액자 내부죠. 액자 내부. 자, 그러면 인물 간에 심화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외부 이야기에서는 뭐가 없어? 갈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마리로 작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특정 인물의 기록, 그렇죠. 이만집이 기록했죠. 그리고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한다. 속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재구실을 못하는 아버지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도 사회 현실의 문제점이에요. 네. 자,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감각을 사용한 배경 묘사도 없고요. 찾아보세요. 이건 사실 정보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보죠. 그러면서 이제 액자 내부의 나하고 액자 외부의 나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알았죠? 이야기 자체, 사건 자체를 알고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보죠. A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측은하게 생각한 것과 관련하여, 그쵸? 아버지를 이해하기도 한편 이해하기도 했죠. 자, 외부의 나, 바깥 서술자죠. 외부의 나는 A에 대해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그쵸?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버지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 보니 너도 인정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죠. 자, 2번 가죠. A가 셋째 형을 돈 많이 좋아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B는 셋째 형에 대해서 그 자신의 재주와 처세술로 살아간다. 어때? 아내한테 얹혀가지고, 그쵸? 아내 집에 얹혀서. 자, 3번 보자. A가 아버지를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인 사람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나옵니다. 그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반면 A가 자신의 일기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B는 A에 대해 늘 피해의식에 시달린다고 판단했다 했는데 보세요. 피해의식에 시달린 사람이 누군지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있다. 자, 이만집의 아버지는 상당히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나 했으니까 피해의식에 시달린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이만집이 아니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선택지에서 어떻게? 여기서 뭐가? A에 대해 늘 피해의식에 시달린다고 판단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A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있다. 그 인물이 어떤 말을 했다. 그래서 볼 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인물, 시간, 공간, 사건 이거에 따라 정리한 습관을 좀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문법 문제, 언매 중에 3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매 중에 36번 문제로. 자, 보죠. 보기를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거 그랬어요. 자, 서술의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어는 한 자리여야 해요. 한 자리. 자, 자동사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관형절 속에 보호가 포함될 것 그랬거든요. 보호가 포함될 보호는 언제 앞에 옵니까? 보호는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뭐가 결합돼야 됩니까? 조사 이나 가가 결합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화단이 아니다. 보호 있네요. 아니다 앞에 화단이 아니다죠. 곳이 화단이 아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보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대학생이 되다. 누나가 대학생이 되다. 두 개 다 해당이 되네요. 밑에 거는요. 학생이었던 삼촌은 40살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40살이 되었다. 학생 삼촌이 40살이 되었다. 보호 있어요. 하지만 관형절은 아닙니다. 관형절은 아니에요. 자, 큰언니는 성인이 아니다. 이것도 관형절이 아니죠. 자, 나무로 된 책상인데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로 했거든요. 부사격 조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나무로 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책상이 나무로 되다.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이건 되다 앞에 붙었더라도 뭡니까? 부사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 자리 서술을 찾아봅시다. 진달래꽃이 피었다라고 했거든요. 부사어니까요. 상관없어요. 그냥 진달래꽃이 피었다 이걸로 맞히죠. 네. 자, 그다음에 누나가 주인공을 맡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 세 개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탈락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죠? 네. 다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죠.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중세국어 용언들의 기억과 니은을 바르게 추정한 것 그랬거든요. 기억은 뭐였어? 파생 명사였습니다. 니은은요? 용언의 명사형이었습니다. 곧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였다고요. 명사형 전성 어미가. 자, 그러면 파생 명사는 중세국어에서 뭘로 쓴다고 그랬어? 아래 하나 의가 붙는 미음이 쓴다고 그랬고, 명사형 전성 어미는 뭐가 옴이나 움이 붙는다고 했죠. 옴이나 움이. 근데 이렇게 아래아랑 의가 있고 옴이나 움이 있다는 건 결국은 둘 다 뭘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까? 모음 조화를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모음 조화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모음 조화. 그러니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양성 모음하고 음성 모음하고 물론 중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거 하나씩 들어볼까요? 자, 맨 처음에 기본자가 나오죠, 이렇게. 양성, 음성, 아래아야, 아래아, 이가 양성, 음성, 중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줄자가 나오죠. 양성 중에 뭐가 나와? 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양성 중에 아가 나오고 그리고 어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한 번씩 더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순서를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얘네끼리 어울리고 얘네는 얘네끼리 어울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모음 조화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음 조화를 신경 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죠. 얼다입니다. 얼다에 뭐가 붙어야 돼? 어니까 음성이 왔죠. 그래서 뭐가 와야 돼? 이 중에 으가 와야 돼. 맞죠? 그 다음에 또 얼다에 음성이니까요. 뭐가 와야 되니까 음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얼음, 얼음. 1번이 맞네요. 나머지 볼까요? 걷다, 길을 걷다, 걸어.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걷다에 정확히 써줄게요, 여러분. 걷다인데 활용하면서 리을로 바뀌니까 디귿 불규칙에서 리을로 바뀌니까 여기서는 음이 붙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붙어야 돼? 그냥 리을로 쓸게요. 여기서는 음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걸음이 돼야 돼. 근데 여기는 걸음이잖아요. 걸음 했으니까 잘못됐네요. 자, 열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전성어미고 이거는 파생명사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둘 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음이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게 뒤에 오고 아래아가 뒤에 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아가 왔죠. 아래아가 왔으니까 자, 갈다에 뭐가 와야 돼? 이게 와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 뭐가 될까요? 가람, 이건 맞네요. 하지만 여기서도 갈다에 중에 뭐가 와야 될까요? 옴이 와야 되겠죠. 모음조화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가롬이 돼야 되죠. 가롬. 예, 얘가 틀렸습니다. 모음조화 묻는 문제였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사형 전성어미하고 그러니까 파생 명사를 만든 명사와 전미사하고 이 전미사하고 명사형 전성어미는 이미 본문에서 제시해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네가 모음조화를 지킬 수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확실히 확인해서 중세국어는 모음조화가 중요하니까요. 네,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언어가 조금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나왔죠. 아직 안 배운 부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못 풀었다고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문법 개념을 차근차근 좀 연습해 가시고 또 문학에서도 본문 잘 읽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독서에서 문제가 지금 계속 까다롭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독서 글 읽는 연습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